네, 안녕하세요. 저는 별리사 스쿨에서 민법 강의를 하고 있는 류호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별리사 수험을 이제 준비하시려고 이제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 좀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별리사 1차 시험에 이제 배점 100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민법 개론 공부 방법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이제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별리사 준비하시느라고 처음에 이제 알아보시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주로 이제 별리사 시험을 보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공 계열 전공자들인데, 여러분들, 별리사 1차 시험이 1교시는 산업재산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는 민법개론 이렇게 법과목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법과목을 처음 이렇게 접하시게 돼서 여러분들이 그냥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들어오시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요 기회를 이용해서 민법이 민법의 특성이 어떻고 민법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잘 이제 정복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요런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그만 몇 페이지짜리 이제 자료를 하나 만들어 봤으니까 같이 보시죠. 같이 보시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별리사 1차 민법개론 공부방법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로마자 1번에 이제 민법의 특성을 먼저 보시면, 우리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이제 특히 민법을 처음에 되게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밑줄을 따라오시면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 그래서 다음 줄 밑줄 보시면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 한 과목 공부하는데, 그것도 처음에 한 번 딱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우리 시험 사이클을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니까 1년 만에 그 합격할 수준에 도달해서 이제 1년 만에 1차를 합격하는 게 목표가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민법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것만 해도 한 2개월 반 정도가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저도 지금 이제 기본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한 50회 정도 코스로 이제 2개월 반 정도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지만, 강의를 이렇게 수강하면서 이렇게 강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그 시간 정도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자서 민법 책을 본다, 혼자서 독학을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한 4개월, 5개월 정도 금방 갈 겁니다. 그죠? 그만큼 민법이 양이 많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양이 많다. 그죠? 방대한 분량이다. 두 번째 이제 민법이 어려워지는 특성이 뭐냐면,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민법은 기본적으로 크게 4가지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법을 보시면 일단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 총칙, 네 번째 채권 각칙. 이렇게 이제 4단원 정도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자, 각 단원의 연관성이 무슨 얘기냐면,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게 여기에서 일반적인 사항, 여기에서 일반적인 사항, 또 여기서 일반적인 사항, 즉 이게 여기에 공통되는 사항들을 뽑아갖고 만들어 놓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민법 총칙만 해도 그렇고, 사실은 물권법 볼 때도 채권법이 모르면 물권법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들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책을 열어서 공부할 때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민법 총칙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알아야 비로소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걸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본 강의 수업할 때는 이거 강의 진도 나가면서 여기 있는 얘기도 하고 여기 있는 애 다 끌어와서 해야 돼요. 그런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각 단원에 연관성이 있다. 근데 우리 공부는 이 순서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걸 전혀 모르는 채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물건이나 채권을 알아야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채권 총칙 각칙을 잘 모르면 물권법도 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뭐 그건 좀 부수적인 얘기긴 한데, 우리는 이제 수험 기간이 이제 1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안에 다 끝나야 되는데, 우리 민법 총칙 안에도 초등학교 뭐 수준부터 고등학교 수준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수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거를 봐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또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맨 아래 밑줄 보시면, 민법은 한 권의 기본서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 내용이 모두 섞여 있고, 또 변리사 시험 1년에 1회 시험이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다 정복해야 된다. 요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해 보면, 그래서 각 단원의 연관성이 있으니까, 요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민법 총칙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걸 이해하려면 이거 보고 한 번 다 보고 돌아와서 다시 보면 그때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다 훑어보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알고 다시 와서 보면, 그럼 이때 이해가 좀 더 잘 돼요.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해야, 그래야 좀 제대로 이해한다고, 제 경험상 이제 수험생들을 보면 제 경험상 그래요. 최소한 3회독 정도, 이걸 3회독이라고 하거든요. 3회독 정도는 돼야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 때, 그때쯤 돼야 이제, 그래야 좀 이해가 제대로 된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민법은 각 단원과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번 가는데 2개월 반 정도 최소한 걸린다. 그러면 한 번 돌아왔더니 이미 여기 있는 부분을 또 다 까먹고 머릿속에 희미해져갖고, 그죠? 근데 다시 돌아왔더니 또 모르겠고, 이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민법이. 그죠? 그래서 민법은 그 양이 방대해서 처음 입문해서 한 번 보는 데만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뒷부분 공부할 때쯤 앞부분 기억이 희미해지고, 또 이 앞부분 공부할 때쯤 이 뒷부분에 또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결론. 그렇다면 이 민법을 처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그래서 둘째 줄. 처음에 둘째 줄에 이제 밑줄만 따라오시면, 이거 볼 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꼼꼼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밑줄에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꼼꼼하게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자세하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겠다 싶어도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도 이해가 잘 안 되네, 일단 넘어가자. 그러고 넘어가고, 이해가시죠? 그죠? 그리고 쭉쭉쭉쭉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빠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가고, 또 그 다음부터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 그래서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그래야 이게 전체적 체계가 잡히면서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 변리사 스쿨, 물론 다른 학원도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커리큘럼 자체가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한 8월 정도 돼요. 이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 마무리 정리하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 전까지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반복이 되도록 이렇게 시즌이 다 짜여지니까. 기본 강의 시즌, 중급 강의 시즌, 객관식 강의 시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면은 3회독 반복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면서 민법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에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그랬죠. 이제 변리사 시험에서의 민법의 위치, 요걸 보면서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랬죠. 1교시는 산업재산권법인데,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등 이렇게 세분화하니까 여러 가지 법이 사실은 그 1교시의 산업재산권법이라고 이제 시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100점이긴 하지만 1교시 100점이긴 하지만 여러 과목이. 근데 2교시 민법계로는 단일 과목인데 100점이에요. 그만큼 양이 많고 그만큼 일단 1차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자 2번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그랬고 이렇게 비중이 크다. 그거하고 또 이제 한번 써보면 1번 산업재산권법. 이렇게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해가지고 각 100점씩 이제 300점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리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이공계열이에요. 이공계열이다 보니까 자연과학에 강할 것 같지만, 이 자연과학 안에서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 분야는 다 따로 있다. 그래서 예컨대 물리 전공이면 이쪽 잘 몰라요. 그죠? 생물 전공이면 이쪽 잘 모르고. 그죠? 그래서 이 자연과학 점수가 여러분들 그렇게 안 나옵니다. 게다가 자연과학은 뭐 풀이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그러고 제가 이제 수험생들 얘기를, 저는 이제 자연과학은 잘 모르지만 민법 강사지만 어쨌든 수험생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이 점수가 그렇게 안 나요. 그래서 이게 60에서 70 사이. 70점 넘으면 대단히 점수를 잘 맞은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자연과학이.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공계 수험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이 이렇게 점수가 안 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커트라인 거 같은 거, 그 우리 커트라인 통계 같은 거 보면 매년 거의 뭐 거의 예전에는 뭐 이렇게 77 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80점을 넘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커트라인이 주로 요 정도의 형성이 되는데, 예컨대 자연과학 아주 많이 맞아서 70점 맞았다 치더라도 80점 평균을 맞으려면 이게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물론 이제 뭐 85 해도 이걸 70을 맞는데 70 주로 힘들고 60점 맞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60점으로 그냥 뭐 안전하게 60점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90점씩 맞아야 평균이 80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자연과학에서 까먹은 점수를 민법에서 만회하지 못하면 1차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민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자 2번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보시면 굵은 것이 보시면 일단 민법에서 고득점해야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위에서 본 것처럼 민법을 정보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시험 합격한 수험생들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민법 점수가 제일 높아요. 그죠?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요. 넘어가시면 또 이 민법은 한 만큼 나와요, 또. 어떻게 보면 한 만큼 나오는 고마운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민법을 수험생들이 가장 열심히 한다고 보셔도 이제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민법에서 고득점 하지 못하면 합격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제 그럼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뭐 오늘은 저희 여러분들 입문자를 위한 설명이니까 거기 뭐 제가 일단 글은 많이 써놨는데 이거 지금 말씀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면서 뭐 1회도 끝나면 한번 읽어보시고 또 2회도 끝나면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보시면 공부 방향에 대한 그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이 프린트물 같은 거 이제 뭐 가지고 계시다가 공부하시면서 한 번씩 보세요. 틈틈이.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제목만 볼게요. 1번 이해와 암기의 반복, 암기의 중요성 그러죠. 그래서 법학도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법대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법학은 무조건 이해부터 해야 된다. 이해를 못하고 무슨 법학을 하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나고 보면 이해가 중요한 건 당연히 맞아요. 근데 이해를 받쳐서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즉 어떤 단계가 1단계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 2단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1단계가 암기가 제대로 이해만 하고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이 2단계로 나가서 2단계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2단계를 위한 2단계 이해를 위해서라도 1단계가 이해가 됐으면 반드시 암기까지 다 돼 있어야 돼. 그래야 2단계로 올라가져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게다가 이제 수험생이잖아요. 우리 뭐 민법을 연구하는 이 연구자, 뭐 석박사 과정 밟는 이런 연구자의 입장이 아니라 시험에서 점수를 받아야 되는 수험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그 점수를 잘 받으려면 이제 결국 1차 시험은 OX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이라는 얘기예요. 객관식.
그래서 객관식에서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암기도 좀 신경을 쓰셔라 저는. 그래서 저는 그 비중을 거의 50, 50 정도로 둡니다. 그래서 저는 암기도 되게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게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민법이 아마 쉽게 정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걸 이제 제목으로 이제 말씀드렸고 밑에 내용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2번 이것도 이제 비슷한 취지인데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민법계로는 이제 1차 시험만 보거든요. 1차 시험은 객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식은 아무리 민법 지식을 뭐 좀 기본서 같은 거 보고 익혔다 하더라도 객관식 문제 풀어서 틀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서에 익힌 민법적 지식을 객관식에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뭐야? 연습이죠. 뭘로 연습해야 돼요? 객관식 문제 OX 지문을 갖고 연습을 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 다른 강사님들은 뭐 이제 기본서 강의 그러니까 이제 아까 봤지만 기본 강의, 중급 강의 할 때까지는 문제집을 안 보시고 나중에 이제 결국 객관식 강의 시즌 가면 이제 이때 거의 뭐 7월쯤 돼갖고 거의 처음 객관식 문제를 접하게 되는데 저는 3월달 기본 강의 시작할 때부터 좀 얇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좀 두꺼운 객관식 문제집 봐야 되는데 저는 이때는 이렇게 두꺼운 거 말고 얇은 OX 지문집. 그러니까 이제 문제 형태 원형을 유지한 게 아니라 이제 예컨대 지문이 한 5개 있으면 다 지문으로 다 쪼개가지고 이제 그 OX 지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지문집의 형태로 좀 얇은 걸 만들어놔서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들으면서 매일 진도 나간 부분만큼 지문집 풀어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 지문집 함께 이제 제가 풀어드리고 그 다음 진도 나고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이제 객관식 지문하고 친해지자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객관식 지문하고 친해지자 이렇게 해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이제 강의할 때도 객관식 문제를 같이 풀어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이제 저절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OX 지문을 푸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알아보는 단계니까 이제 여러분들 알아보시고 이제 맞는 강사님들 찾아가실 텐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다른 강사님들 강의를 들어도 문제집 정도 그러니까 좀 얇은 걸로 두꺼우면 부담돼서 안 돼요. 그래서 얇은 걸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진도 나가면 그 부분 혼자 좀 풀어보고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목이 이제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이다. 그죠? 그래서 첫째 줄 객관식 문제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서를 보면서 익힌 민법 지식을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점수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되셨죠? 그 정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그래서 이 공부가 결국은 공부가 그래요. 그냥 단순 반복이에요. 강의 수강하고 기본서 정독하고 그 다음에 OX 지문집을 이런 객관식 문제 풀고 그죠? 수강하고 강의 기본서 정독하고 객관식 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과정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쌓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조문의 중요성이죠. 조문. 우리 이 민법 이라는 것이 이제 보시면 당연히 법이니까 조문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문, 판례,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은 우리 국회에서 이제 민법 정해가지고 이제 민법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문을 말하는 것이고 판례가 뭐냐면 이거 대법원 판결이 쌓여가지고 여태까지 역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쌓여가지고 마치 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판례입니다. 그래서 조문, 판례. 그 다음에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학자님들이 연구하면서 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뭐 견해 대립 이런 게 있어요. 견해 대립 또는 학설 대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견해 대립 이거는 객관식 문제로 출제할 수가 없어요. 왜?
정답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서로 근거를 들고 이제 다툼을 하는 것이 견해 대립이기 때문에 딱 객관식 이게 맞다, 틀리다, OX가 안 나와요. 이해가시죠? 그러다 보니 우리 객관식 문제는 결국 결론을 판례의 결론에 따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판례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답이 있어요, 정답이. 그래서 이 출제 비중을 보면 뭐 이거 한 20% 정도, 얘가 한 70% 정도, 이론이 그냥 뭐 한 10% 이내 이런 식으로 비중, 그러니까 판례 비중이 제일 커요. 이해가시죠? 그죠? 이렇게 비중이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판례라는 것이 결국은 조문을 해석하는 것이고 또는 조문에 없는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비율이 조문이 판례보다 작아도 여러분 조문을 경시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조문에서 이게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의 기초가 돼야 판례도 이해가 더 잘 되고 그 기본기를 통해서 잘 쌓여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조문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이제 객관식 문제집도 처음부터 드린다고 그랬지만 조문도 이제 따로 이제 조문집 보시게 시켜가지고 조문도 이제 또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글씨는 글들은 여러 문제 읽어보시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기본서가 있으면 사실 이 기본서 안에 조문이 다 들어있어요.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래도 저는 기본서 외에 조문집이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서 조문집이라는 걸 따로 만들면 얇아요. 얇은 거 나와요. 조문집. 조문만 딱 있는 거 이렇게 얇습니다. 얇은 거 이제 하나 딱 만들어 갖고 뭐 식사를 하실 때나 뭐 대중교통 타고 왔다 갔다 하실 때나 지하철 타실 때나 그럴 때 틈틈이 보시면 무지하게 도움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기본서 두껍잖아요. 그리고 기본서 안에 있는 조문으로 조문 공부를 하시면 사실 조문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 안에 섞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문집은 별도로 이렇게 구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거를 좀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조문집하고 친해져야 돼요. 조문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조문집도 이제 뭐 그냥 단순히 그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데 가서 민법 치시면 민법 조문이 쭉 나와요. 이제 그거 그냥 단순하게 프린트한 건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그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하셔갖고 민법 하면 금방 다운받아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인쇄해갖고 들고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거 뭐 여러분들 드리고 이제 수업 나갈 때도 항상 같이 보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문집을 별도로 구별해서 열심히 보셔라. 조문과 친해지셔라. 이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나 이제 4번 교재 선택인데 지금 제가 이제 기본서라고 썼는데 이거는 지금은 대부분 수험서예요. 이 수험서 말고 이제 민법에 저명한 진짜 교수님들이 쓰신 교과서가 있는데 제가 쓰는 이제 수험서는 이제 포인트 민법이라는 거예요. 뭐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포인트 민법 기본서를 쓰는데 여기 이제 한 94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교수님 교과서는 2000페이지가 넘어가요. 2000페이지가 넘어가고 뭐 이론 견해 대립 이런 거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책이죠. 정말 학술적으로 정말 학술적으로 훌륭한 가치가 있는 좋은 책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수험을 위해서 보시다 보면 이거 보는데 1년이 다 간다 그냥. 그죠? 이 책만 보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험서로는 좀 적합하지가 않다. 그죠? 너무 양이 많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변리사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수험서로 공부를 하십니다. 제 수험서는 이제 포인트 민법이 한 요 정도 되고. 그죠? 그래서 그 교재 선택 나왔는데 이런 교수님 교과서는 좀 웬만하면 좀 함부로 보지 마세요. 너무 좋은 책이지만 여러분들의 수험생활 좀 길게 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뭐 제 수험서 이렇게 있지만 다른 강사님들 수험서도 이제 이 동네에서 뭐 이제 변리사 업계에서 뭐 좀 이미 검증이 된 책들 있잖아요. 아무거나 다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교수님 교과서 너무 방대한 거 말고 이제 수험서로 정리하셔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5번 복습의 중요성. 이제 제가 아까 그랬지만 처음에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기본 강의 수강하실 때는 일단 강의를 수강하고 복습을 위주로, 예습은 안 해오셔도 돼요. 예습은 해봐야 사실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그죠?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의 수강하시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 그죠? 강의 수강하시고 복습으로 기본서 정독하시고 마지막에 객관식 문제까지 해당 부분 풀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훌륭하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6번.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의욕적으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다 보니까 처음에 막 의욕도 넘치고 내가 뭐 1년 만에 합격할 거야 이러고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생긴다. 그러니까 많이 공부를 한다는 게 공부를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죠. 시간적으로는 많이 투자하셔야 되는데 공부할 양을 늘려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민법만 해도 제가 교수님 기본서 2000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깊이 공부하다 보면 더 넓고 넓어지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만큼 뿐인데, 물론 이제 이 외에서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걸 쫓아다니면 실패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쫓아다닌다고 뭐 이렇게 공부량 범위 늘리면 이거 1년 안에 정복이 안 돼.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를 확실하게 공부해요. 핵심 부분을 확실하게 공부해요. 이 전략으로 가셔야지 공부 범위 늘리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강조하고, 이제 제가 그 밑에도 써놨지만, 남들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남들 틀리는 문제를 맞춰야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남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춰도 합격합니다. 그걸 못 맞춰서 떨어지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 분량을 늘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하나가 불안감이에요. 여기서 나오면 어쩌지 그러면서 자꾸 일로 가요. 근데 일로 가면 단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1년 시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꾸 이런 거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여기 있는데 구멍이 뻥 뚫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시험 보고 이제 수험생들 얘기해 보면 여기 나온 거 틀려, 그러니까 이거 틀려하고 떨어진 줄 알아.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 몰라서 떨어진 건데 수험생들이 좀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또 공부를 하는데 또 불안하니까 또 이쪽 찾아가고, 그러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불안감. 두 번째, 지적 호기심. 이게 법학이다 보니까,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이제 구멍이 숭숭 나 있어요, 사실. 조문에도 없고 판례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니까 어떻게 될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적 호기심에 이렇게 자꾸 공부 범위 넓혀가는데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핵심은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 이거부터 정확하고 선명하게 공부하자.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다. 되셨죠? 그래서 공부할 분량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오히려 빨리 합격해서 나갑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됐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뭐 마치며 돼 있고, 그래서 요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요 정도만 돼도 뭐 민법의 공부 방법론이나 앞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될 자세라든지, 기본 정도는 뭐 잡아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알아보시고, 이제 변리사 시험 준비를 시작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1회도 끝나면 한번 보시고, 무슨 얘기였나 이렇게 보시고, 자꾸 보셔야 이게 사람이 자꾸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글 한번 보시고,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 하라 그랬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시고 이렇게 마음 잡는 형태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그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이제 강의 같은 것도 지금 제가 강의를 수강을 안 하면 일단 뭐 어렵다 그랬죠. 솔직히 뭐 혼자 하면은 그냥 혼자 하면은 뭐 하면 되긴 되겠죠. 근데 시간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수험 준비를 한다 그러면 막 강의는 필수다. 강사라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그 목표에 빨리 도달하려면 이거 어쩔 수 없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비용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변리사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학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법학 민특상 D라고 하죠. 그죠? 여기 이제 산업재산법, 아까 말씀드린 산재법.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다 묶어서 패키지로 좀 저렴하게 이제 기본 강의 패키지를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고 나면 여러분 나중에 중급 강의나 객관식 강의는 이제 좀 그러니까 기본 강의는 거의 필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급 강의나 객관식 강의 같은 거는 이제 기본 강의로 다 해결이 되시는 분들은 뭐 좀 혼자 독학으로 이제 해결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근데 어쨌든 기본 강의는 좀 필수적으로 좀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저희 변리사 스쿨도 이제 민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이렇게 민특상디 기본 강의 패키지로 해갖고 좀 싸게 묶어놨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요 정도 이제 민법 그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뭐 아마 저희 조현중 변리사님이나 김영남 변리사님이 또 이제 다른 쪽 이제 특허법이나 상표법 공부 방법 이런 거 뭐 다 또 이제 또 동영상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리사 시험이라는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준비를 하실 텐데, 앞으로 각오도 다지고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 한번 또 뵙고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민법을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